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임모군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정부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수신단과 시찰단을 보내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계획을 제대로 안 하죠. 뭐 신분제도 폐지나 상공업 육성 이런 것보다 주로 군대 계획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일본과 미국과 접촉하면서 이제 군대와 신식 무기의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계획을 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계획을 안 하고 신분제도 폐지와 같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신식 군대를 창설하면서 과거의 이제 군대를 구조조정하려고 하죠. 그래요. 군인들이 실직하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밀란을 일으키죠. 군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복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군인들이 그 이제 일본 탓을 하는 거죠. 그 왜냐 당시 이제 신식 군인들을 일본인 교관들이 이제 지도를 하죠. 무기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자기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일본인들을 살해하죠. 공사를 습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도 어떤가요? 임모군란이 일어날 때도 3차 인류혁명 세력에도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통일기무안문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는데 주로 결정권자는 민비일파와 3차 인류혁명 세력, 일본 견학파죠. 일본 견학파도 있고 또 뭐가 있다 했나요? 박교수 오경석파가 있다 했죠. 박교수 오경석파는 메이지 유신과 같은 개혁을 요구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안 했어요. 서로 간에 막 개혁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많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임모군란이 터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등이 심해지겠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임모군란이 터지기 직전 어떤 견해의 충돌이 있었나. 김옥규는 양반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신분제도 폐지해야 한단 말이죠.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하죠. 그리고 또 상공업 육성도 주장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정부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계획을 안 했죠. 이와 같은 계획을 안 하고 군대 계획을 한 거죠. 박용경, 과거제 폐지, 문벌 철폐, 문벌 없애고 백성의 실력으로 벼슬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일본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또 일본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죠. 아, 이걸 해야 되구나. 몰라서 제도 개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리기무아문의 주도 세력은 뭔가요? 3차 인류 반발 세력이라는 거예요. 통리기무아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주도 세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홍영식은 평등한 국민 개념 도입 마찬가지죠. 제도 개혁을 주장하죠. 1881년 이 사람은 통리기무아문에서 활동했는데 주류는 아니었던 거죠. 상업과 공업이 나라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 통리기무아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죠. 서광범
조사시찰단이죠. 일본 조선 정부 구성원이죠. 국민을 가르치고 산업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 산업 육성, 제도계 그 신분제도 폐지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계획이 아니다. 군대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넘어가려 했다. 그래요. 실상 대원군이 군대를 동원해 실권을 장악하는 사건은 민비파와 대원군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이유가 없다. 그 대원군이 임무군란으로 실권을 잡았는데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죠. 그러면서 반란을 진압해요. 군란을 진압하죠. 대원군 압송해서 감금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청나라는 그래요. 권력투쟁에 개입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뭐 과거에 이제 과거에도 조선 역사상 권력투쟁이 많았지만 권력투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 잡은 일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끝났지. 근데 왜 파견했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런데 대원군과 조선 군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국제법상 공관과 외교관은 치외법권이 인정된다. 공관과 치외법권이 인정되는데 피살했다는 거예요. 대원군과 조선 군인들이 연루된 거죠. 즉 대원군과 조선 군인들은 일본 공관을 습격했고 일본에서 13명을 살해했으니 이는 전쟁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죠. 군대를 파견할 수 있잖아요. 힘도 조선보다 월등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복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다. 이노우에 가오로 1822년 조선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 1882년 7월 이타카기 다이스케 자유민국 운동자 조선 침공 주장 실제로 군대를 조직 시도했다. 요시다 쇼인 조선 정벌 주장했다. 1882년 일본 언론 요미우리 조선에 대한 복수와 군사 개입 선동했다. 치외복군인 공관을 습격하고 일본인들을 살해했으니까 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힘도 없고 그런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현 시대는 정복 전쟁이 뭐 금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복수하는 전쟁은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이라크가 테러하니까 9.11 테러하니까 복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복수가 뭐 명분이었을 수도 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뭐 그러한 것에 대한 전쟁에 대한 국제적 제재도 뭐 그다지 뭐 없었죠.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나라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를 대표적인 주동자가 대원군이죠.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권력투쟁에 개입을 한 거죠. 즉 대원군과 군인이 일본 공간을 습격하지 않고 일본이 13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에서 참견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냥 권력투쟁이잖아요. 청나라가 임무군란에 참견하여 밀란을 평정하고 대원군을 압송한 이유는 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는 이상 일본이 군대 개입 명분이 크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컸고 그와 같은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잡고 있었으면 그랬겠죠. 청나라가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공관이 습격당했고 일본인들이 살해당했는데 복수하겠다는데
그걸 막으려면 또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1882년 조선 정부는 임오군란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으로 인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약 300명의 일본군 보병 1개 대대가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주둔하게 된다. 그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공관을 습격하고 그 일본인을 살해했으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불해야 했냐. 굉장히 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은 일본에 55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의 1년 예산은 30만 냥 정도였다. 공관을 습격하고 일본인을 살해한 결과 55만 냥을 배상해야 됐다는 거예요. 1년 예산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산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5년간 지불하기로 한 거죠. 그래요.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시집 군대를 만든 건 뭐 제도개혁이 잘못된 제도개혁이라 하더라도 그 일본인 때문이라 생각하고 스키한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군중들이 정확한 어떤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별기군을 설치하려고 했던 주동자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굳이 뭐 일본인 교관들한테 복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감정적인 대응이었던 거죠. 임오군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긴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대 개혁을 실시했다. 실상 조선군은 청군이나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었으니 군대 개혁은 의미가 없었다. 어쨌든 간에 뭐 청군과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당시 조선의 실정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지. 뭐 군대 개혁 하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군란이 일어나 버리죠. 그 시집 군대는 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폐기되고 청나라는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니 전쟁을 이렇게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일본은 조선을 정복하고 청나라를 상대할 정도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메이지 유신과 같은 계획을 단행하며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워나가면 타국의 식민지가 될 일은 없었다. 그래요.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래요. 개항 이후부터 1886년부터 통일 기무암호 설치하고 그냥 메이지 유신 같이 계획을 했으면 따라 했으면 그래요. 일본과 같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국이 될 수 있었겠죠.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몇 년 개혁해서 강국이 되었느냐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실시되죠. 한 10년 개혁하면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일 합방까지 거의 한 4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계획하는 시간은. 30년의 시간이 있었죠. 10년만 꾸준히 개혁하면 어느 정도 큰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란 게 무서운 게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도 겹쳐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100년, 200년이 30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알고서 하면 이렇게 하면 발전하구나. 알고서 계획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나요? 기술 격차가 작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계획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면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세력이 있으면 타국이 되겠죠. 금방 올라선다는 거예요. 일본의 예가 그런 거죠. 현 시대는 그때보다 그 기술 격차가 더 심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개혁을 작심했다. 1960년대 군사정부 개혁을 작심했다. 군사정부 기간이 한 30년 되죠. 30년 개혁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작심을 하고 뜻을 안 굽히고 그 세계적인 기술들을 30년 만에 확보해서 한국이 우뚝 올라서잖아요. 가장 빈국에서 세계에서 그래도 국력이 강한 국가로 올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한 30년 걸렸죠. 지금 현 시대에서도. 근데 과거에는 10년이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년만 제대로 계획을 하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현 시대는 30년 걸린다. 한국만 그랬냐? 중국도 어느 순간 계획을 작심하죠.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이나 한국처럼 계획을 단행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 단행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30년 하니까 한국은 이제 그동안 놀았죠. 복지나 해야 된다. 우리는 산업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낙수효과 그런 게 어디냐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30년 지나니까 다 따라잡히잖아요. 지금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만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는 시대이고 100년 전에는 한 120, 30년 전에는 한 10년 작심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 알고 하는 기업과 모르고 그냥 방치한 상태의 발전 속도는 다르다. 작심하고 당시에는 한 10년 계획하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시대였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모군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긴 했는데 아무런 이거 다 했던 거고 청의 도움으로 실권을 회복한 민주입하는 김홍집, 김윤식, 오윤중은 그래요. 민주입하는 일본 견학파와 연대하여 개혁을 시도하는데 개혁 방식은 3차 인류혁명, 즉 제도개혁이 아니라 청의 방식이 기존의 제도는 보존하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도였다. 어떤 개혁을 했냐? 청나라의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양문동관 같은 개혁 진행하는데 양문동에는 신분제도 폐지나 상공육 수성이 없다. 다만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그게 어떤 기술이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신분제도 폐지나 상공육 수성 이런 거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개혁을 한 거죠. 임모군란 이후에는 더 심해지죠. 청의 개입이 심해지면서 청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청의 개입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청의 군대도 주둔하게 됐고 청이 군란을 수습하고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의 민비일파의 주장을 일본 견학파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죠. 반대로 3차 인류혁명 세력인 박규수, 오경섭파는 일본의 3차 인류혁명 세력에 크게 감화되어 친일 성향을 보이며 메이지 유신에 버금가는 개혁을 주장한다. 많은 가르침도 받았겠죠. 실제로 일본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은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에게 개혁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주고 지원했다. 당시에 이제 그 김옥균과 교류를 하죠. 일본의 초대 내각 대신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이쁜 군주제 해라, 중앙 집권해라, 근대적 관료제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개혁하면 된다.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뭐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복잡하죠. 식민지를 만들자면 전쟁도 치러야 되고 조선과 전쟁과 치르는 동안 또 그 조선이 청도 그 청하고도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일본의 정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청은. 또 야마가토 아리토모 그 징병제 군사 조직 개편 이런 것도 근데 군대 개혁에 대해 가르쳐주고 오쿠보 도시미치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 핵심 계획을 가르쳐줬다. 요시다 쇼인 국가를 개방하고 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유학 교육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뭐 과학 이런 거 가르쳐라. 외국어 이런 민권 사상 등을 통해 개화파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했다.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이때는 이제 어떤 경향이 있나요? 개혁을 시키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일본은 사정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개혁이 중요하겠죠. 빨리 개혁해서 빨리 개혁하자, 빨리 발전하자. 일본도 위기를 아직까지 개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서양 국가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 힘을 키워야 된다. 빨리빨리 개혁하자. 이렇게 국내 사정이 더 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급했겠죠. 한국의 정책은 뭘까요? 한국을 개혁시키자. 개혁하는데 지원하자. 왜 지원할까요? 당연하죠. 개혁을 시키면서 친일 국가를 만들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한국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은 개혁이 좌절되자 마침내 급진적 개혁을 시도한다. 개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개혁만 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산업 육성해야 된다. 신분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요? 계속 충돌이 생기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1884년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등 급진개혁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청나라와 민비일파의 반대로 개혁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계속 시도했죠. 주장하면서 앞에서 봤죠. 일본은 일본은 개화파라고 불리는 조선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을 지원하며 군사적,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반란 직전 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계획했다. 일본이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한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150명의 일본군을 지원하고 성공 시 개혁을 위해 300만 엔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약속했죠. 300만 원이면 당시 조선 정부의 예산이 1년 예산이 30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죠. 당시 조선 정부의 1년 예산이 30만 원 정도였으니 그 금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청은 프랑스와 청불 전쟁 중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에 성공할 수 있다. 1884년 12월 4일 개화파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요. 개화파는 우정국은 뭔가요? 우정국은 조선 말기에 근대적 우편 제도를 처음 도입한 기관이다. 우체국과 비슷한 거죠. 개화파는 궁궐을 습격해 고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민실파를 제거했다. 일본군과 함께 이제 민실파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고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영의정, 김병식, 병조판사 조용화 등 수구파 인사들이 살해되거나 축출되었다. 개혁파는 14개 조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하며 3차 인류혁명을 실행하려 했다. 그래요. 여러 조항이 3차 인류혁명과 연결된다. 직결된다. 실수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문부를 폐지하고 신분제도를 폐지하려 했잖아요. 인재를 균등히 등용하여 백성을 군직케 하라. 문부를 폐지하라는 말은 가문에 따른 특권을 폐지하란 말이며, 백성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다. 즉 문장 속에 가진된 뜻을 풀이하며 신분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이다. 신분제도 폐지를 시행하려 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3조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 백성의 공고를 구제하며 구용을 충실케 하라. 무슨 말이냐. 지조법은 세금 징수법이죠. 당시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래요. 주로 땅을 기준으로, 땅과 수확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했겠죠. 뭐냐? 구체적 내용이 뭐냐? 세금의 징수 방식 때문에 관리들이 수탈한다고 보고 세금의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일본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일본식으로 개혁하자 이 말이죠. 일본 어떻게 개혁했냐? 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징수 방식을 바꾸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1873년 토지세를 현물에서 화폐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세금 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달리 얘기하면 조선에는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은 일제시대 즉 1910년 이후 토지 조사 사업을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마찬가지죠. 뭐 알아듣죠. 실제로 실시된다. 농업사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해져야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이 파악되며 부과할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도 모르고 세금을 징수했다는 말은 관리들이 임의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농민들이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조선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동안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필요하면, 자기가 좀 필요한, 소득이 필요하면, 그냥 뭐 폐서라도 거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토지를 알고,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지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정부는. 그래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죠. 수탈 때문에. 구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상인의 농단을 방지하고 공평한 사업을 성립케 한다. 상공인에게 자유를 주자. 그래서 상공업 육성하자.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해상공국은 고종 20년인 1883년 10월 좌의정 김병국의 건으로 설립된 상업행정기관으로 보부상을 보호하고 조직화하여 상권을 독점하게 하였다. 완전히 3차 인류혁명과는 정반대로 간 거죠. 3차 인류혁명은 어떤가요? 상공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상공업을 육성하자 이건데 오히려 통제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판에는 민태호, 민영희, 윤태준 등 민씨 족족이 임명되어 민간 상공업을 통제하려 했다.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이는 상공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상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3차 인류혁명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상공인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상공업 육성의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일본에 뭐 시찰단 보내고 뭐 조사단 보내고 또 제대로 배운 애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공업을 통제해야 한다. 이래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관습적인 생각. 현실시대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언급한 세 개 조는 3차 인류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들이다. 나머지는 3차 인류혁명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빠진 것이 있다면 뭐 산업간 평등 달성, 달리 말하면 상공업 육성 정책이 빠져 있다. 아니 뭐 이 구조에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구체적인 육성 정책은 없죠.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아니 이제 실권을 잡고 집행하면서 하려고 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하여튼 뭐 큰 어떤 조항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1,500명의 유한스카이 지휘를 받는 청군은 12월 6일 창덕궁에 진입했다. 그때 이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진압하려 하죠. 당시 창덕궁에는 150명의 일본 군대가 개화파를 돕고 있었다. 청군이 진입하자 일본군은 개화파 인사들을 보호하며 퇴각하는 가운데 청군과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개혁의 주도자들이었던 김옥균, 박영룡, 서재필, 서광범, 홍정호, 6.1조는 일본 공산관으로 도주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일본 공사에 몰려들자 그들은 인천으로 가 일본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도피한다. 당시 공사관 다케조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껴 하선 명령을 내리지만 일본부에서 일본 뭐라고 명령하나요? 태워주지 마라 그러죠. 일본 우편선 지케세마루의 선장은 입에 오른 이상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개화파 인사들을 도피를 돕는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도피시키죠. 이처럼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세계의 어느 지역, 어느 직종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지도 세마루의 선장이. 이때 3차 인류혁명 세력들의 일본인의 피해가 1882년 군란 이후 또다시 발생하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화파의 개혁이 실패하자 또다시 일본에서는 전쟁 여론이 일기 시작했죠. 일본군도 죽고 자기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그 조선을 개혁시키려고 했는데 청군이 개입하고 또 실패하고 피해가 생기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윤호우의 가오루 외무 대신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력 개입을 얘기하고 이토 히로부미 조선은 그래도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뭐 개헌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엇갈리죠. 근데 전쟁론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군 참모는 청과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과자와 유키지는 하여튼 뭐 자주 독립을 도와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 돌죠. 하여튼 전쟁론이 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세력도 있고. 청은 어떻게 할까요? 알겠죠. 이와 같은 일본 여론을 수습하려 하겠죠. 일본 내에서 전쟁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자 청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텐진조약을 체결한다. 텐진조약 1조는 청의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청군 군대는 마산포로 철수하고 일본 군대는 인천항을 통해 따로 철수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시 서로 간의 적개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전투를 벌였으니까 그렇겠죠. 또한 3조는 조선이 외국군 파견을 요청할 때는 해당 국가는 먼저 상대국에 문서로 통보한 후 출병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수하고 주둔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함부로 타국에 조선에 출병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하죠. 갑신정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실권을 잡고서 개혁했다며 개화파, 그렇죠. 개화파라고 불린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개혁 지원금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냥 개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개혁이 되는 거죠. 상공업 육성하고 이런저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선 예산의 10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했잖아요.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가요? 개혁 내용 중에는 신분제도 폐지와 관리들의 수탈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개혁하는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매우 이롭다. 만일 개화파가 수개월간 집권하면 개혁안을 집행했으면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개혁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 당연히 성공하죠. 지원금도 받고 이제 확실하게 개혁을 하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상공을 육성하고. 신분제도 폐지는 신분이 낮은 이들이 바라던 바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집권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개혁안이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만약에 개혁이 한 몇 개월이라도 집행이 됐다, 신분제도 폐지하고 이러면 지지 세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긴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폐지하는데 왜 지지를 안 해요? 실제로 신분제도와 연관해서 큰 민환이 일어나잖아요. 동학난이 일어나잖아요. 통상 군대 투입과 같은 전쟁을 결전하는 기간은 수개월이 걸린다.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됐다 이거죠. 일본 정부나 개화파는 청일 군대가 신속히 움직일지 예측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김홍직과 김윤식이 위안스카이에게 진압을 요청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상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움직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1,500명 정도 위안스카이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죠. 일본 정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부의 지시가 움직여야지 청군이 움직일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군도 개입했으니까 일본군과 전투해야 됐잖아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상부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죠. 일본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냥 개화파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도 군대를 물리겠으니까 그냥 그 계획하게 내버려 두자 자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여간 개화파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처럼 번영했을 것이며 일본의 지원을 받고 계획했으니 친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세워지고 발전한 한국이 친일국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지원을 받아서 일본과 같은 국가가 됐어요.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그럼 친일국가가 되는 거죠. 식민지하고 다른 거죠. 한국이 친미국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조선과 일본이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여 중국의 북쪽은 조선 땅, 중국의 남쪽 땅은 일본 땅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8년 만에 강국을 부상한다. 1894년에 일본군은 청군을 압도적으로 제압한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청의 국력을 크게 앞질렀음을 증명한다. 그래요. 청일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죠. 일본이 청나라를 완전히 제압해버리죠. 상대가 안 되죠. 이미 크게 앞질렀다는 거예요. 1890년대. 조선 역시 일본과 같이 10년 정도 개혁을 시행했으면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법 강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겠죠. 청나라는 계속 개혁을 안 하고 있었죠. 조선도 10년 개혁을 계속했다. 그럼 강국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은 훨씬 빨리 한 10년 정도 빨리 진행했으니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제도화되지 않았고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개척해야 됐다. 실제로 일본은 단독으로 식민지 개척을 위해 정복전쟁을 단행해서 다음과 같이 성과를 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유무역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지가 않아서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됐나요?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조선도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되고 발전해서 개혁에 성공해서 일본도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되고 조선은 친일 정부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 개척을 했겠죠. 일본도 단독으로 식민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에 성공해서 한 10년 정도 일본 한 10년 1900년대까지 개혁을 하면 20년 개혁하는 거죠. 청은 개혁 안 하는 동안 식민지 개혁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를 쳤을까요? 한반도 한국은 친일 국가니까 둘이 연대해서 중국을 쳤겠죠. 그럼 청나라는 상대도 안 되고 개혁을 안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럼 남쪽은 일본이 먹고 북쪽은 한국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지금의 중국은 지도에서 사라졌겠죠.
하여간 이 시기 3차 인류혁명은 한국의 1차 한국 3차 인류혁명 세력과 일본 정부이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은 청과 민비일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